2026년 2월 전국 분석 여야의 경랑과 권력 투쟁의 서막.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에서는 지금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는 핵심 정치 현안들을 아주 밀도 있게 분석해드리려 합니다. 현재 시계는 2026년 2월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상태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줄기입니다. 첫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후계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내용. 둘째, 부동산 정책과 대언론 전쟁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지지층이 삼갈래로 쪼개지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요. 이 복잡한 난미분 방정식,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합당을 둘러싼 포스트 이재명 권력 투쟁. 먼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노선 투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인자들의 치열한 권력 투쟁, 즉 후계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갈등의 최전선에는 정청래 대표와 이원주 수석 최고위원이 서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통합은 힘을 합치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는 것이라며 당원 투표, 즉 1인 1표제를 통해 합당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원주 수석 최고위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 대표의 방식을 두고 당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인민민주주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특히 조국 대표의 토지공 개념이 사회주의적이라며 이념적인 선까지 그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원주 최고위원이 이 상황을 대통령 임기 초반 이인자들이 판을 흔들어 대권을 잡으려는 욕망의 표출이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본인 또한 그 경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여기에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가 가세했습니다. 무려 68명 중 대다수가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대한 견제구이자 당내 역학구도가 단순히 친명 대 비명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친케이 김민석 총리 세력 대 친제이 정청래 대표 세력의 대리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황현선 전 조국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친케이의 성공에 친제이가 반격하는 심각한 내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유시민 작가 또한 지금의 논쟁이 DNA 검사 같은 유치한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중도 우파까지 포를 넓힐 것인지 아니면 선명한 진보 연합으로 갈 것인지 노선에 대한 본질적 토론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결국 이 합당 이슈는 단순한 당대당 통합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다음을 누가 잇느냐를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마이웨이 부동산 자신감과 대언론 전면전. 당이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포인트, 부동산과 여론전에서 물러섬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수 언론과 야당은 집값 폭등론을 제기하며 정부를 공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4억 원 낮은 급매물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현 정부의 판단은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수요에 맞춘 공급 대책이 선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도 이재명의 자신감엔 근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의 화법 또한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보수단체를 향해 인면수심, 즉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이라며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격리해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자신을 소설 속 독재자 엄석대에 비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듣는다며 일축해버렸습니다. 이는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확실한 지지층 결집과 정책 성과로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3.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그 후 3단 분열의 늪. 자, 이제 시선을 야당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은 3단 분열 상태입니다. 첫째, 기존 보수 지지층.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지지를 철회한 층. 셋째, 실망감을 넘어 차라리 민주당을 찍겠다는 이탈층까지. 그야말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리더십은 위태롭습니다. 장 대표는 한동훈의 무죄가 밝혀지면 책임지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보다 본인의 당권 장악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현진 의원 같은 수도권 의원들은 장 대표의 거취 결단까지 요구하고 나섰죠.
여기에 당의 우경화 논란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반공산주의를 당 강령에 넣고 고성국, 박민영 등 강성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도로 웰빙 정당, 투구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평론가는 단호하게 국힘은 끝났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유력 주자들이 험지인 수도권 대신 대구시장 출마에만 몰리는 현상은 보수 정당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4. 놓치지 말아야 할 변수들 텔레그램, DDP, 그리고 서울돔. 마지막으로 전국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단신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명 텔레그램 문자 파동입니다.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 간의 내밀한 문자가 포착됐는데 김민석 총리가 당사자로 지목되자 내가 쓴 게 아니다라며 강력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종편 등에서는 김 총리와 이원주 의원을 계속 거론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어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장 선거의 뜨거운 감자, 전현희 의원의 공약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상징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7만 석 규모의 서울돔 아레나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돈 벌어오는 CEO 시장을 표방하며 민자 유치를 자신했지만 5천억 원이 들어간 멀쩡한 건물을 부순다는 점, 그리고 실효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편 야인이 된 한동훈 전 대표는 유료 토크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 티켓 가격이 최대 7만 9천 원에 달해 민주당으로부터 정치를 수익 모델화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합당 이슈를 고리로 차기 권력을 향한 내부 전쟁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리더십 붕괴로 인한 분열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그립으로 독자 노선을 걷고 있죠. 이 혼란스러운 삼각파도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사통통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식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사통통은 더 나은 실력으로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저같이 성질급한 놈은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간 거고. 해보겠다고. 근데 이분은 끝까지 이 당 안에서 자신이 30대 중반일 때 했던 기획을 밀고 간 거죠. 그리고 모바일이 붙으면서 기술적 조건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드디어 지금 시점까지 와서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정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100만 당원 얘기했던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 돼 있는 거예요. 100만 당원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게 지금 500만이 됐는데 그 500만으로 콘텐츠 점프할 때 플랫폼이 이해찬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아직 인터넷도 보편화되지 않았던, 모바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점에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대단한 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말 하고 싶어서 오늘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네. 확 와닿습니다. 저는 끝단은 그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을 만든 분은 이해찬 당대표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88년에 시작된 건 몰랐네요. 제가 이제 88년부터 90년까지 2년 정도, 이제 2년 한 반 가까이 보좌관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고, 이해찬 대표님은 자기 남은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정치에 바치기로 그때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했지만. 국회의원 처음 하셨을 때 생각나요? 예. 네. 나의 동네에서 한번 봤는데 예. 제가 저 양반은 국회의원 계속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었거든.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국회의원이 됐을 뿐.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예. 그러니까 저는 날라리 정치인이었고 맞아. 이분은 진짜 정치인이거든요. 제가 그때 옆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맥주, 그때는 술 마셨으니까 맥주 마시는데 생각이 나요. 야, 뭐 정치 계속 할 생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점이고,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해찬 대표가 정치를 해온 그 35년 동안 민주당이라는 당 안에서 수많은 정치인이 있었는데 때마다 무더기로 사라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언제 사라져갔냐 하면, 이게 지금 정말 절묘한 건데, 이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발전을 추동해 나갈 주체로서 이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다 날아갔어요. 이게 이해찬 대표가 초선 후반부에 어디로 옮겼냐 하면 전반부에는 노동위원회를 하다가요. 후반부에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겨갔어요. 왜 두 개를 했게요? 하필이면 그 많은 위원회 중에 그 당시 평민당은 호남이 기반이잖아요. 이 의원들이 그때는 쌀수매 제도가 있을 때여가지고 가을만 되면 쌀수매가 인상하라고 머리띠 메고 머리 밀고 밥 굶고 이거를 해마다 했습니다. 정말 쌀값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역구가 거기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는 국민정당으로 갈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이미 산업사회에 들어서 있는데 노동 문제, 노동쟁의에는 관심이 없고 쌀소매가에는 목숨 걸고 싸운다. 이렇게 되면 고립의 길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를 자원했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 당에 노동을 가져와야 된다. 참 똑똑한 분이었는데.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국민정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으려면 우리 주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유능해야 된다고. 경제.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겨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운동권은 선명하기만 됐어. 예. 선명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유능해야 된다. 민주적 국민정당이 필요하다는 걸 외쳐갖고는 그 당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노동조합 만들 때요. 그 옛날에 많이들 이제 대학생들이 가서 공장에 위장 취업해갖고 많이 만들었잖아. 맨 먼저 뭘 하게요?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요. 산악 모임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열심히 자격증을 따서 기계를 잘 다루고. 평소에 공장에서 기계 잘 다루는 놈이 모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지. 맨날 불량이나 내고 기계 고장 내는 놈이 모임하자 그러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과 경제 두 개다. 그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보면 지금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산업재해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어떤 그 노동자 인권 문제라든가 관심이 많잖아요. 이 노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금 사라진 정치인들 얘기하셨는데 그 이해찬 총리가 보면 그리고 살린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 노무현도 그 플랫폼을 깔아줘서 살린 것이고 그렇죠. 안 그랬으면 노무현 대통령 안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은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이 대통령 플랫폼이 마찬가지예요. 없었으면 소위 귀족정을 원하는 정치인들에 치여가지고 그렇죠. 밟혀 죽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그 비주류로 고생할 때 그리고 그 제명하라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해찬 총리가 이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후단협이라고 만들어져 가지고 후단협. 당 안에서 똑같이 잘려고 막 그랬습니다.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알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후보 되더니 설렁탕 한 그릇 안 샀다. 그 후단협 왕창 다 날아갔습니다. 2002년도에. 그렇죠. 다 날아갔죠. 그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망가지고 나서 대통합 민주신당 주도했던 사람들 손학규 전 대표 포함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날아갔죠. 지난번 총선 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이 국민정당, 민주적 국민정당의 내부 시스템을 수용을 못 해가지고 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아놓은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가서 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표 몰래 찍고 소위 비명계들 싹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죠. 이게 무슨 뜻이야?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의 기획이라는 거는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매번 중요한 선거나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뭉텅뭉텅 정치인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왜 나오냐? 날아간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본인도 몰라요. 왜 날아갔는지. 그 날린 사람들도 잘 몰라. 그냥 그렇지. 미워서 날렸어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튼튼히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세력. 이게 1987년 평민당에서 출발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당원이 100수십만이 되어 있는 여기까지 오는 이 흐름이 오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는 매번 그 메인스트림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에 가담했어요. 천재예요. 듣고 네. 보니까.
그 어렴풋이 알던 게 아주 분명해졌는데 미워서 날렸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면 말 못하는데 왠지 모르는데 미운 거지. 그래서 왜 미운지가 있는 거죠. 예. 그 왜 미운지에 이게 이 흐름이 안 맞는데 역사의 흐름에 지금도 보면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유언장을 읽으셔야 돼요.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입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입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추도사에서 그 연결식 할 때 김민석 총리가 좀 울면서 앞으로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울지 마요. 여기 다 있어. 책에 다 있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라고 이 책을 남긴 거거든요. 이 책을 보시라고요. 지방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에서 직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셔야 돼요. 민주당 당원들도 보셔야 돼요. 이 당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까지 왔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자신이 지금 가입해 있는 정당이 어떤 단체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권리 당원들이 밉다고 표현한 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밉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이 책으로 쓰지는 못했지만 흐름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이게 안 맞는데 불편한데 이 사람도 틀린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체득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 표로 행사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날아가는 게 이제 귀족정에 집착하는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 공화정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당의 주권이 당원에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원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수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공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공화정의 그 당내에서 공화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인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인들은 다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더라고. 한때 인기가 있고 자기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인기 있고 지명도 있다는 자산은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대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1인 1표제 이런 거 1인 하잖아요. 1표제. 그 대의원의 투표권이 수십 배 이렇게 옛날에는 수백 배 됐고요. 일반 당원에. 이게 군주정의 잔존물이에요. 옛날 김대중 총재께서 철인 정치를 하실 때 그 당에서는 제왕적인. 그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다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이 구조에 있었던 그 왕정의 잔재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게 왜 집착하겠어요? 자기가 과두 지배자 또는 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뭐 국회의원 된 게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외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신 김에 그러면 굵직한 논란 이제 1인 1표제 말씀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주도 부처의 마인드하고 민주당의 온도차가 실제로 있는 것 같거든요. 주도 부처가 아니고요. 예. 그 장관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부처에 무슨 의견이 있어요. 이게 공소청, 중수청, 뭐 보안수사권이나 뭐 수사사법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 보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한참 전부터 벌써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데 부담이 될까봐 이제 말을 좀 삼가해 왔는데 입법 예고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입법 예고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거는 이제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관련돼 있는 복수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합의 없이는 입법예고 나올 수 없어요. 부처 간 의견 조정돼야 나오죠. 그럼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거를 오케이 안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내에 무질서가 있다는 뜻이고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총리가 이걸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제가 한미 FTA 한참 진행될 때 약가제도 변경하는 거 입법 예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여러 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했죠. 토론.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예. 그 결국은 그거는 총리실에서 개입해가지고 조정해서 입법 예고 기간이라든가 입법 예고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충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부처 간 의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그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 내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그런 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2003년 4월에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네. 그때 제가 그 고양시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들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악수하면서 당신은 찍어줄게. 그냥 노 대통령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때문이었냐? 대북 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것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검찰이 무제한으로 들고 파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통치 행위론으로 이거를 거부권을 발동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모르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DJ 시절의 대북 송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 1차 남북 정상회담 예. 그 현대 쪽에서 이제 돈 보낸 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평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그렇죠. 메인스트림 핵심 지지층 쪽에서는 배신 행위로 간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초장에 확 무너지고 초반에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일부 생기고 네. 그게 이제 제가 장관 갈 때 유시민 입각 반대 하던 그때는 뭐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 안개 뭐 거기도 다 날아갔습니다. 거의 다. 백바지 입고 들어가셨을 예. 때. 그렇게 되면서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거든요. 야당이 만만하게 보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돼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 하나의 깃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100% 동의합니다. 이거를 만약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대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 변화를 했다가 일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 지금 무슨 보안 수사권이니 한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저도 봐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안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더. 이 나온 김에 내일도 한번 아이, 그러면 나오신 김에 볼 뽑아야 되니까 요게 가장 핫한데 최근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국당 합당 문제를 꺼내들었어요. 세빙선은 바깥에 있어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지방선거 끝나고 얘기해야지. 아니냐 지금 해도 돼. 막 뒤섞여서 얘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그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합당이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두 개가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그러니까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해법이 없어요. 예, 우선 첫 번째 합당이 필요한가? 좋은 일인가? 그 점을 보면 이해찬 대표님 그 연결식 때 그 추도사 했던 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한 분이 백낙청 교수가 하셨어요. 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지금 이 합당 문제를 논하는 분들은 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분들은 그 백낙천 교수의 추도사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저는 그게 원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민주적 국민정당이 이해찬 정치인 이해찬의 필생의 과제였다는 점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백낙천 선생님은 워낙 잘 이해하세요. 저 다음으로 이해찬을 잘 이해하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모든 짐을 떠안고 국가를 운영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변혁적 중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변혁적 중도 하여튼 그게 뭐든 간에 좀 변화를 지향하는 중도 정당으로서 다른 정당을 아우르면서 연합해서 정치 한국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본질적인 예. 질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 자신은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이해찬 대표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국당이 민주당과 따로 존재하면서 연합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가, 한국 정치에 좋은가, 아니면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은가.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이해찬의 기획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치지 않고 따로 가면서 지혜롭게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백낙천 선생의 변혁적 중도주의 기획에 가까워요. 이해찬 전 총리한테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 답을. 예. 네. 이해찬 총리의 답은 뭐냐? 합칠 수 있으면 빨리 합치고 합치는 게 어려우면 공존해라. 이게 답이에요. 이해찬 대표도 무조건 한 정당이 돼야 돼. 이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유언장에 들어있는 이 프레임, 그 사고방식, 분석의 틀 이거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에 합치는 걸로 마음이 모아지면 빨리 합쳐버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다음 기회를 보고 다음 기회에도 어려우면 서로 우호적으로 공존할 길을 찾아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죠. 예. 괜히 무슨 절차가 어떻다 시비 걸지 말고요. 우선 각자는 이 기획 민주당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맨 왼쪽만 빼고 중도 좌부터 중도 우까지 다 아우르는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 나가는 이 기획이 좋은가? 아니다.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그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중도 정당으로 가고 왼쪽에 다른 정당들이 한두 개 더 있으면서 연합해가는 것이 좋지 않냐. 내가 뭐 조국당이 싫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게 무슨 DNA 논쟁이나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유치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논의하면 안 돼요. 이해찬 대표님 계시면 불러다가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제대로 본질을 가지고 토론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 총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저도 이해찬 대표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논의해 보고 이게 조국당은 이제 저는 생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생존할 만한 지혜와 역량이 있냐? 구조적으로는 생존할 수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조국당은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조국 대표요. 예.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지류에는 큰 배를 띄우지 못해요.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지류를 타면 저처럼 될 거예요. 나처럼. 예, 그래서 조국당의 당원과 당직자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심판, 조기 종식 이걸 목표로 해서 나왔잖아요. 목표 달성을 했어요. 그럼 해산하는 게 맞아요. 원래 원칙대로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조직이라는 걸 한번 생기고 나면 계속 생존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조국당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점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의제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현안으로서 이 두 개가 조국당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조국이라는 존재, 정치인의 존재. 이 세 가지가 조국당의 자산이거든요. 그 요것만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냐? 아니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민주적 국민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할 거냐? 이거를 그들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조국당의 입장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라는 입장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리가 안 된 거 아니냐 예, 이거예요? 조국 대표에게 전권 위임을 한 거죠. 네. 자기들 내부에서는 여러 판단이 있지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자기들도 확정할 수가 없으니 대표에게 정권을 준다. 이거 잘한 결정이에요. 거기까지는 잘 됐죠. 예. 결정은.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합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그것을 당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 한국 정치 전체를 놓고 고민하시라고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반대해도 되고 찬성해도 돼요. 문제는 합당한 논거를 가지고 초점을 어디다 두고 논의할 거냐. 그 문제인 거죠. 지금 이렇게 무슨 왜 내한테 미리 얘기했냐고 성질 내면요.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 잘 보셔야 돼요. 당대표나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거 언제나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아,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면 더 좋아질까? 어떤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서로 의견이 있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 그럼 귀신같이 알아봐요. 네, 그런 사람은 국민들이 알아줘요. 네. 근데 기분 나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화가 나서 공격한다든가 또는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좀 그 다음 차례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그거 잘 알아본다니까요. 예,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보여요. 빨리 이해찬 회고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예. 자,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긴 책 광고였고요. 그리고 국힘당 정치인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한 정당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긴 세월에 걸쳐서 얼마나 집요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예. 적에게서 또 배우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펀디포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입장. 너무 열냈나? 아니요. 무척 재밌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무척 재밌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아이 뭐야 오늘 이거. 펀디포 홍상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노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주준희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수명한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같이 나갔어요. 예. 요 코너가 우리 대표 코너란 말이에요. 아 예. 아, 밖에서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재밌. 예. 너무 열리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나 진짜. 아,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나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해찬 총리가 뭐 어떤 게 똑같았다는 거예요? 기승전 좋은 거는 다 똑같아 그냥 자기야. 뭐 아, 아무 다른 말이나 거보다 하고 아까 막. 검찰 개혁 받았을 때 어. 정말 그런 한심한 생각들 좀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똑같은 얘기 항상 하셨지. 예. 내가 좀 화났죠 그 얘기할 때. 정성호 장관 때문에 내가 화났나 봐. 그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면은 좀 있긴 있었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본심이 그렇진 않았다고 그렇게 좀 나중에 얘기는 해주시고. 본심이 그래. 아유 괜히 말했네 내가. 정 장관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약간 카바 쳐주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예. 자 카바까지 다 쳤고. 회고록 다시 다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다시 정독하겠다고 이렇게 사인해서 주신 게 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아 사인본을 받으셨어요? 네네 아 나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사인본 팔까? 사인을 올려놨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거 잠깐 얘기해봐야 돼. 신천지에서 네. 우리가 의심했던 그 보도 처음으로 나왔어요.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 이거는 이제 이번 대선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거는 지지난 그러니까 윤석열 22년. 당선될 때 4년 전에 네. 윤석열 당선될 때도 갑자기 그 한 10만 명 들어갔나 이런 설이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도 마지막 경선 일정에서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확 올라가가지고 60몇 프로 듣고. 3차 경선 때. 네. 그렇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많이 이상했지. 많이 이상했어 그때. 그때 움직였었죠. 냄새가 났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데